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물론 중간에 헤라클레스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거 너무 황당무계하다. 신들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애들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즐겁게 소비하는 층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가깝게 신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접하죠. 자, 오늘 강연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도 영웅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에서 우주의 질서로 이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의 역사. 태초의 공간 카오스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최초의 권력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가이아의 아들이자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어머니 가이아의 권력을 빼앗고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이후 우라노스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통제했지만 결국 자식인 크로노스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우라노스에 이어 세 번째 권력자가 된 크로노스 또한 자식들을 가두고 통제했지만 자식인 제우스의 반란으로 끝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네 번째 권력자가 된 제우스는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구축하며 영원한 권력과 질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은 기성세대 권위를 타파하는 친부사례의 전통 파트로크토니아를 통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올림포스 12신 체제에는 민주정이나 공화정보다 권력이 고르게 분산된 귀족정을 선호했던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정치적 이상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의 역사를 통해 지난 시간 우리는 그들의 안정된 사회에 대한 갈망과 정치적 이상향에 대한 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리고 파트로크토니아 즉 친부 사례의 전통으로 이어져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인간은 언제쯤 등장할까요? 오늘은 그 인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서사 시인이었는데 지금 도표로 보시는 이 신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크로노스가 통치하던 시점으로 잡습니다. 아마도 티타노마키아가 벌어지는 와중에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만든 인간을 황금 종족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황금 종족의 시대에는 정말 인간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마시는 게 풍족했고 병도 걸리지 않고 늙지도 않고 신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모습은 신과 같고 그 생활도 신과 같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자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황금 종족이 사라지고 은혜 종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은혜 종족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청동 종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은혜 종족, 청동 종족도 모두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은과 청동의 종족은 제우스가 주도해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마치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죠? 점점점 인간들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져 가고 타락하는 느낌을 주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철의 종족입니다. 철의 종족은 철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서로 무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법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종족은 전부 금속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 철. 근데 요 사이에 제가 중간에 공백을 하나 넣었는데 공백에 들어갈 종족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영웅 종족입니다. 이 영웅 종족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가 신이고 하나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영웅 종족은 그런 점에서 반신 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 종족이나 은혜 종족 그리고 청동 종족이나 철의 종족은 자기네들끼리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거나 최초의 인간은 제우스나 올림푸스 신이 만들어줍니다. 유독 이 영웅 종족만은 신이 인간과 사랑을 나누면서 낳게 되죠. 이 영웅 종족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참가한 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웅들이 죽었고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영웅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영웅 종족은 청정 종족 시대에 잠깐 나타나서 그 철의 종족의 시대까지 살다가 트로이아 전쟁을 통해서 멸종한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 종족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한쪽이 신이고 한쪽이 인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에게서 받은 어떤 능력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 그리고 또 신의 영역을 갈망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데 결국 인간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죠. 자, 이런 종족이 바로 영웅 종족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런 영웅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인간 마리아와 신, 그러니까 절대신인 여호와의 성령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인의 영웅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면 영웅이니까 예수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고 활동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될 영웅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영웅다운 영웅.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하는 것처럼 영웅이라고 다 영웅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다운 영웅, 그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이 영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남녀가 나오는데 위에 남자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아래 침상에 있는 여인은 세멜레입니다. 제우스는 아시다시피 최고의 신이고 세멜레는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던 제우스 신의 신전의 여사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자신의 신전에 왔다가 세멜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멜레에게 접근해서 둘이 사랑을 나눠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헤라가 계속 괴롭힙니다. 자기가 미워하던 딴 여자에게서 난 그 자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데 디오니소스는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전 세계를 떠돌게 되죠. 이 고통의 세월을 잘 이긴 디오니소스는 그렇게 태생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신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법, 포도를 재배하는 법,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인간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런 점에서 충실한 영웅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영웅에서 신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폴론 신이네요.
아폴론 신이 테살리아의 공주 코르니스와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코르니스는 아폴론이 신인 것을 알고 나는 점점 늙고 그리고 언젠간 죽을 텐데 아폴론은 영원한 젊음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권태감을 느끼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코르니스는 자신과 함께 늙어갈 남자와 또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아서 그 현장에 달려가서 화살로 코르니스를 쏴 죽였답니다. 그 코르니스가 아폴론을 보고 정말 미안해요 아폴론님. 그러나 제가 이런 이유로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러나 조금 나중에 저를 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당신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가만 보니까 결국 그 코르니스는 죽고 그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꺼내서 그 켄타우루스 족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아이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동상입니다. 특징이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이죠. WHO 거기에 엠블렘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뱀이 감긴 막대기죠. 바로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영웅이라고 그랬는데 의술의 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요. 디오니소스와 마찬가지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도 태생적으로 보면은 영웅 종족의 인간이었습니다. 아폴론 신과 코르니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중에 의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타우로스 족인 케이론에게 의술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통에서부터 구해주고 심지어는 거의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정도까지 아스클레피오스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지하의 신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하데스로 내려온 인간이 없다. 사람이 죽어야 나의 왕국도 점점 번성할 텐데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게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번개를 내려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폴론이 또 항의를 하죠. 왜 제 자식을 죽입니까? 제 자식은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영웅적 존재인데 왜 죽입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했고 이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제우스가 다시 아스클레피오스를 살려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스클레피오스는 영웅으로 태어나 벼락을 맞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신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스클레피오스와 디오니소스는 영웅으로 태어나서 신이 된 존재들이죠. 이 이야기에도 많은 신화학자들이 기독교의 예수님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태생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치유를 해주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도 살려내고 이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예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와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들었을 때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야기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유사점을 찾아내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을 볼까요? 제우스 신과 알크메네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알크메네는 사실 이때 유부녀였습니다. 암피트리온이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제우스가 보고 알크메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알크메네에게 접근하는데, 알크메네의 남편인 암피트리온이 전쟁터에 나가자 제우스가 암피트리온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해서 알크메네에게 접근합니다. 알크메네는 전쟁터에 나가신 분이 왜 벌써 돌아오셨나요? 그러니까 암피트리온으로 변장한 제우스가 당신이 보고 싶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속여서 밤을 같이 지새우고 낳은 아이랍니다. 지금 보시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영웅의 태생으로 태어난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영웅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행동도 거칠었답니다. 게다가 이 헤라클레스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제우스가 바람을 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헤라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광기를 보내니까 이 헤라클레스가 미쳐 날뛰다가 자기의 아내와 자식까지 전부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헤라클레스는 도무지 영웅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신적인 힘을 타고났는데 그 힘을 아주 사람을 죽이는 데 썼으니까요.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건 그 이후인데요. 이렇게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죽인 것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나? 그래서 델피 신전에 가서 아폴론 신탁을 받았더니 12가지 과업을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 밑에 가서 이행하면 너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신탁을 내렸답니다. 그 중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을 자르면 계속 목이 2배로 더 나오는 그런 괴물인 히드라를 물리치는 용맹함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데 살인 멧돼지, 식인 말, 또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네메이아의 사자, 이런 괴물들을 무찌르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건 뭐냐? 당시에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너무나 난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되는 것을 헤라클레스가 막아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과업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헤라클레스는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디오니소스나 아스클레피오스처럼 결국엔 신까지 되는데, 나중에 이 헤라클레스는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불에 타서 죽음을 통해서 육체가 산화되고 그리고 모든 죄가 정화되면서 헤라클레스는 올림포스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올림포스로 올라가서 신이 된 존재가 바로 헤라클레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할 영웅은 포세이돈의 자식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그 옆에 지금 그려진 여신은 암피트리테라고 하는 포세이돈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 포세이돈이 아이트라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영웅입니다. 그 영웅이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황소 머리를 잡고 있죠. 저 황소 머리를 한 괴물은 얼굴은 황소인데 몸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 영웅은 바로 테세우스죠.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최고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영웅이라고 한다면 테세우스는 아테네를 대표하는 영웅이죠. 당시 그리스 세계를 양분했던 세력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였고 기원전 431년에는 이 두 나라가 전쟁까지 벌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스파르타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이렇게 존중하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테세우스는 크레타 섬에 사는 저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처치하고 그 아테네의 그 총각 처녀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아까 그 미노타우로스 얘기를 했는데 이 미노타우로스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인물의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에우로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우로페는 포에니키아의 공주였고 굉장히 아름다웠죠. 근데 이 공주를 보고 제우스가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에게 접근하고 접근하고서는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그 바다로 뛰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뛰어들고 여러 곳을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크레테였고 그렇게 크레테에 도착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미노스랍니다. 보통 그리스 문명의 첫 번째 문명을 크레타에서 시작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크레타의 왕이 바로 미노스였고 그 미노스 이름을 따서 크레타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그리스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돌아다닌 지역을 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에우로페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에우로파로부터 유럽의 영역이 결정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한 전사가 다른 전사를 압도하고 있죠. 그 전사의 어머니는 바다의 신 테티스였고 아버지는 펠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영웅은 트로이아 전쟁의 최고 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킬레우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티스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킬레우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불멸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르는 스틱스 강에다가 아이를 담굽니다. 그 물이 묻으면 불멸의 신처럼 상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담궜는데 이렇게 물에 담그려다 보니까 어딘가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킬레우스의 뒤꿈치였답니다. 그래서 거기만 물이 안 묻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킬레우스의 최대 약점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우스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아킬레우스 건은 이런 신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최고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웅들이 여기서 죽고 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영웅들도 하나씩 죽으면서 영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바로 그 트로이아 전쟁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바로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테티스는 제우스가 굉장히 사랑하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테티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아버지를 능가한다, 이런 신탁을 듣고서는 제우스가 테티스를 펠레우스에게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자식에게 빼앗길 일은 없겠다 안심하면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고 거기에 모든 신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 신만 초대를 받지 못했죠. 그 초대를 받지 못한 신이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사실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을 초청할 리가 없겠죠. 이런 일 때문에 그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불화의 씨앗이 될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던지죠. 근데 그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 여신이 그 황금 사과는 나의 것이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최고의 신 헤라,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 그리고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가 나섰던 거죠. 제우스에게 판결을 요구했지만 제우스는 그걸 잘못 누가에게 줬다가는 다른 두 여신에게 미움을 살 거를 걱정해서 트로이아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그러자 판결을 맡은 파리스는 이 사과를 누구에게 주는 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 여신은 그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먼저 헤라는 파리스에게 그 사과를 주면, 나에게 주면은 너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테나 여신은 그 사과를 나에게 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프로디테는 그 사과를 나에게 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이 사과를 주겠습니까? 권력도 탐이 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누구와의 경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갖는다면 정말 세계 제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라면 이 둘의 마음을 쓸만도 한데 파리스는 그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파리스는 권력이나 어떤 힘보다도, 지혜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연인 사이의 사랑이,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그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파리스가 좀 오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트로이아는 최강국의 하나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과 많은 재물이 풍요로웠죠. 그러니까 파리스 입장에서는 트로이의 왕자로서 무슨 권력이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쉬울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쉬웠던 사랑을 택했던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만큼 트로이아가 굉장히 강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그 여인과 파리스가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여인은 아버지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네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한 아름다운 여인 옆에 백조가 한 마리 있죠. 제우스가 레다를 사랑하면서 접근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백조로 변신해서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백조로 변신해서 접근하면 레다가 경계심을 품고 자기를 품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레다와 백조가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 옆에 알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난 레다는 2개의 알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알에서는 여자 아이 쌍둥이, 그리고 한 알에서는 남자 아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바로 그 여자 아이 쌍둥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나요? 바로 헬레네라는 여인입니다. 헬레네는 태생적으로 보면 바로 여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우스고 어머니가 인간 레다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선물로 받은 파리스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네는 이미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던 거죠. 파리스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파르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와 잔치를 벌인 후 메넬라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헬레네를 유혹해서 트로이아로 데려가죠. 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메넬라우스는 당장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트로이가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형 아가멤논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부탁을 하죠. 형, 내 아내를 빼앗겼어요. 형이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럼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가멤논도 두려웠던 겁니다. 트로이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둘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서 수십 명의 군주들을 모아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아를 치게 되죠. 바로 그게 트로이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의 전사이며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이었던 영웅 아킬레우스가 최고의 활약을 보이게 되죠. 트로이의 최고 전사, 트로이아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헥토르를 무찌르면서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무찌르고도 트로이아는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롭고 무기 체제가 강하고 또 군사력이 탄탄하고 조직력이 강했던 그런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오합지졸처럼 모인 그리스 연합군이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죠. 10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10년째 아킬레스 헥토르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었습니다. 트로이아를 함락시킨 사람은 바로 오디세우스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아의 목마 작전을 썼죠. 마치 모든 그리스인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해놓고 거대한 목마를 하나 떡 트로이아 성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그리스 최고 전사들이 있었죠. 전쟁이 끝난 줄 안 트로이 사람들은 방심한 채 이 트로이아의 목마는 전리품이다 생각하고 성 안으로 들여오죠. 그래서 요즘도 그 트로이아 목마 작전이라든가 당신이 트로이아의 목마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우리 편으로 들어왔는데 적에게 유리한, 경쟁자에게 유리한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친구 저거 트로이아 목마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죠. 사람들은, 트로이 사람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렇게 해서 널브러진 틈에 한밤중이 되자 저 목마에서는 그리스 정예 군사들이 내려오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면서 방심한 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던 트로이아인들을 모두 몰살하게 되죠. 그 와중에 트로이아를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에네아스라는 사람이었죠. 아에네아스는 트로이아의 그 왕족 출신이었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전사였습니다. 영웅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로이아가 멸망한 것을 보고서는 나도 여기다 뼈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아에네아스에게 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의 가족을 챙기고 살아남은 트로이아의 유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처럼 아버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이끌고,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유민들이 있었겠죠. 그 유민들을 이끌고 불타는 트로이아를 탈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이 인물 아에네아스는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졌던 유민들을 이끌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까지 사람들을 이끄는 탁월하고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한 전사를 발에 밟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트로이아를 빠져나온 그 아에네아스는 배를 타고 8년이 넘게 그 바다를 떠돌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중부에 도착하게 되죠. 그 이탈리아 중부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나중에 로물로스라고 하는 영웅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로물로스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로물로스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에네아스의 자손이랍니다. 그러나 로물로스 자체는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와 그리스로 말하면 아레스 신이겠죠. 레아 실비아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로물로스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영웅인데, 이 레아 실비아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에네아스의 혈통에 잇닿게 되죠. 로물로스는 이렇게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나서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로마가 바로 아에네아스가 세우려고 했던 그 새로운 트로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작은 그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753년 4월 21일에 로마가 건국됐다고 했는데, 그때 로물로스가 세운 나라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 나가면서 나중에 마침내 그리스와 일전을 벌이게 되죠. 로마가 작은 나라로 시작할 때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서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의 영도하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지중해의 최강국의 자리에 있었죠. 바로 그 그리스를 로마가 제압하고서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화가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로물로스로부터 시작되는 신화를 가지고 자신의 건국 신화를 삼기에는 너무나 이게 초라하게 생각됐던 거죠. 게다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니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문화 수준에 로마인들이 어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러 시인들과 역사가들이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앞에 보셨던 아에네아스 이야기입니다. 트로이는 바로 그리스인들과 맞서서 10년간 함락되지 않았던 강국이었죠.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목마 작전이라는 그런 일종의 꼼수를 써야만 당할 수밖에 없는, 즉 정통적인 방식으로 정통 공격, 정통 전투를 통해서는 함락될 수 없는 트로이라는 그 강국의 아우라를 로마인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로물로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트로이아의 왕자 아에네아스를 연결시킨 거죠. 이 이후에는
영웅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로이아 전쟁이라는 것이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쯤 서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에 신화로 설명하던 사람들이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는 역사에 눈을 떴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바람에 신화는 신화로서 가치를 가지면서 더 이상 역사 속으로 스며들지 못했죠. 하지만 그리스에서 위대한 정복자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 신화를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그리스 쪽으로 말하자면 바로 아킬레우스의 혈통에 있다고 하는 알렉산드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위협할 때 어떻게 하면 저 페르시아를 극복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스를 위기에서 꺼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생각해낸 게 내가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킬레우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즉 아킬레우스의 자손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였던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 전쟁의 최고 전사인 아킬레우스가 나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지금도 페르시아를 우리는 얼마든지 칠 수 있다, 이 페르시아 정복은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제2의 아킬레우스처럼 활약을 하면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화에 취하고 알렉산더를 믿으면서 알렉산더를 따라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그 이후 10년 동안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죠. 또 한켠에서는 로마 그 신화 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아에네아스 얘기를 했는데, 아에네아스는 트로이아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했죠. 불타는 트로이아를 버리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유민을 거느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 아에네아스가 아버지를 짊어지고 아들을 잡는 모습인데 3대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는 페네테스라는 신상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로마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경건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이것을 로마의 이념으로 삼았는데 이 이념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로물로스로 시작되던 신화를 트로이아 전쟁에까지 끌어올려서 로마의 역사를 화려하게 만들고 그 선상에서 그 로마는 결코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와 경쟁했던 엄청난 강국이었던 트로이아의 후예들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에네아스의 후손 중에 로마라는 나라를 세운 로물로스가 있고 그 로물로스의 후손 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로마 제국을 만들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아에네아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끌어다 쓰면서 내가 바로 아에네아스에게 내려졌던 신의 명령, 신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웠지만 로마가 혼란 속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저런 인물을 통해서 로마가 강국으로 커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화로 역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트로이아 전쟁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갖는 비중을 두 역사적 인물과 두 신화적 인물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인물 알렉산드로스와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떻게 보면 절정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신화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신화를 활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이야기에서 주연을 맡은 영웅이다. 영웅은 아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영역에 도전하다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비극적으로 파멸하는 운명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굉장히 신화 속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 영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한계가 많고 약점이 많은 하나의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희망하고 열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나 자신의 고유한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 너머를 상상하고 희망하고 열망하는 한 영웅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신화적인 인물들, 그 속에 나오는 영웅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알렉산드로스나 아우구스투스, 이들과 여러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나는 정말 주연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의 조연이고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영웅적 삶을 사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서 주연을 맡은 영웅인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리고 내 이웃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